자, 2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물키는 프리미엄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루크아이와 함께합니다. 또 옵타의 데이터 브랜드 모기업이자 세계 최고 축구 데이터 공급 업체인 스탯 플랫폼의 국내 공식 협력사 그라운드 빅부가도 함께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적설을 다뤄볼 거고요. 이번 주는 아스날이 주인공입니다. 좋습니다. 네. 되게 많아요, 아스날이. 이것저것 많죠. 네.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만으로 봐도 수비 맨디는 오피셜이 떴고 요케레스나 마두에케 같은 자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링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간 PL 신입생 이렇게 어차피 매주 할 것 같아서 네, 약간 코너 같은 것 명도 정해봤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선수는 오피셜 뜬 수비 맨디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수비 맨디가 이제 사실상 확정이 됐었고 이 오피셜이 언제 뜨냐가 네. 뭐 시간 문제처럼 보였는데 장부상으로 레알 소시에다드와 아스날이 7월에 하는 것이 이게 시즌이 리셋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진행되는 걸로 나왔고 결국에는 오피셜까지 떴죠. 그래서 오피셜 떴고 BBC에 따르면 이적료 6천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수비맨은 99년생 스페인 수비형 미드필더고요. 소시에다드에서 굉장히 오래 뛰었습니다. 유스도 소시에다드고 그다음에 프로 생활도 계속 소시에다드에서만 한 기록이 나오네요. 네, 근데 이적료가 6천만 파운드가 이게 제가 알기로 바이아웃 조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나오고 있는 기사들에 따르면은 조금 더 내고 아스날이 6,500만 파운드 이 정도 내고 분할 지급을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높은 이적료다. 네, 이것도 이제 하나로 치면 1,000억 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이적료로 데리고 왔고, 근데 그만큼 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긴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대표팀도 꾸준히 뽑히는 선수고, 이제 로드리가 부상을 당한 이후에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수비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라이스 웨데고르 밑에서 좀 더 수비적인 역할을 할 걸로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이번 시즌을 끝으로 토마스 파티랑 조르지뉴가 둘 다 계약이 종료가 됐고 둘 다 팀이 나가는 게 사실상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꼭 데려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네르고르 달았었잖아요. 네르고르 같은 경우에도 아스날 확류가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수비 맨디도 이번에 합류하게 되면서 6번 자리도 이제 2명 다 채우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선수인지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건 크게 자세하게 안 다뤄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봐야 될 거는 과연 이제 지난 시즌에는 토마스 파티가 있었으니까 그것과 수비 맨디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달라질 것이냐, 얼마나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수비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확실히 업그레이드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토마스 파티가 이 개인 수비 자체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 공간을 커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수비 맨디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커버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이 활약을 그대로 아스날로 이어간다면 충분히 오히려 아스날의 전방 압박을 더욱더 강화시켜줄 수 있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저는 파티보다 또 좋은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 게 토마스 파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빌드업을 할 때 오른발을 사용을 해요. 그러고서 이 오른발을 열고서 우측으로 패스하는 빈도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이 공격을 진행할 때 있어서 우측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수비 맨디 같은 경우에는 양발을 다 잘 사용하기도 하고 바디 포지션을 잡을 때 우측이 아니라 좌측으로 잡을 때도 굉장히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스날의 빌드업적인 루트에 있어서 중앙이나 좌측, 우측면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사실 수비 맨디는 공수 모두에서 라리가에서 정말 정상급 수준의 선수로 평가를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아스날이 오랫동안 굉장히 공을 들인 선수인 만큼 적용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별로 없이 잘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메리노도 있으니까 적응 잘 되겠죠. 인터뷰를 보면은 카이 하베르츠나 마르티노 데고르랑도 이미 얘기를 해봤다 그러고 이미 그리고 라야나 같은 국가대표잖아요. 미켈 메리노 같은 자원들도 있고 웨데고르도 짧게나마 같이 뛰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소시에다드 임대 왔을 그렇구나. 겹치구나. 반년 정도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적응의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검증된 선수고 이미 보여주기 너무 많아서 그냥 아스날 입장에서는 그냥 적절한 자리에 배치만 잘 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선수 넘어가면은 또 아스날인데요. 요케레스입니다. 요케레스가 어디 갈 거냐, 맨유 갈 거냐 이런 얘기도 많았지만 결국 분위기는 아스날로 가는 것 같고 이제 본인이 아스날에 계속 주구장창 원했던 만큼 확실히
관철이 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기사에서 네. 나오는 바로는 뭐 요케레스가 아스날에 음. 계속 원하고 네.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되게 진심이었는데 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진전된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파브리시오 로마노가 Here we go 어쩌고 저쩌고 soon 뭐가 앞에 많이 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은 아닌데 그래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이적료는 한 7천만 파운드 뭐 플러스 얼마 이 정도라고 합니다. 되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스포르팅과 아스날이 네. 되게 교착 음.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리고 요케레스 자체도 그냥 원래는 보내주기로 했는데 왜 안 보내주냐 네. 이러면서 불만을 거의 반공개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아직도 지금 히어미고가 완벽하게 뜨지 네, 그건 않은 이유 아니에요. 중에 네. 하나가 이 분할 지급에 네.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케레스는 막 연봉 깎아서라도 좀 더 이제 네. 조건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구단 간의 협상은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케레스 98년생 스웨덴 공격수고요. 일단은 과거에는 뭐 브라이턴, 스완지, 코번트리 이렇게 영국 생활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때는 뭐 엄청나게 좋은 활약은 아니었었고, 근데 스포르팅에 딱 오면서부터 빵 터졌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즌부터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고, 이번 시즌에 이제 총 리그 뭐 컵 이런 거 다 합쳐서 54골 기록했습니다. 뭐 사실 아무리 포르투갈 리그라 하더라도 54골이나 기록한 것 자체는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볼륨이거든요. 그래서 리그에서 39골, 경기 수보다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챔스에서도 6골, 경기당 득점을 박았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득점력만큼은 일단은 뭐 의심하면 안 되는 선수고 그냥 뭐 뛰어난 선수인데 근데 득점력뿐만 아니라 뭐 올 시즌 어시스트 리그에서 뭐 7개, 그다음에 컵 기타 대회에서 4개에서 10개 정도 있을 거예요. 11개, 10개. 네. 그래서 그만큼 어시스트 능력도 있는 선수고 확실히 우리가 요케레스의 이름이 뭐 계속 나와서 그렇지만 뭐 검증된 선수기는 하죠. 챔피언스리그에서 일단 잘했으니까. 그렇죠. 뭐 특히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뭐 능력 자체는 유럽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떨지는 잘 모르긴 합니다만 이 실력 자체가 허구는 아니다. 라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스탯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챔피언스리그입니다. 이건 챔피언스리그만 가져온 거고 8경기에서 6득점 기록을 했고 그리고 90분당 슈팅이나 뭐 찬스 메이킹 그다음에 90분당 득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90분당 득점이 전체 이제 368명의 선수 중에 6등, 그다음에 XG도 8등, 그리고 그 90분당 찬스 메이킹도 11등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확실히 득점뿐만 아니라 도움에 있어서 그러니까 찬스 크리에이팅이 이 정도 나오는 건 진짜 공격수로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검증이 끝난 선수다. 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고 97년생인 만큼 뭐 그렇게 어린 선수도 아니니까 뭔가 이 선수도 변수가 많은 선수처럼 보이진 않아요. 네. 물론 이제 그 리그를 바꾼 거에 있어서 리스크는 있겠습니다만. 뭐 사실 요케레스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는 변수가 없어요. 네. 그냥 그 흔히 말하는 박치기 공룡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되게 그냥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볼륨 자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 수비수가 한 번이라도 이 요케레스를 놓치게 되면 곧바로 기회를 허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요케레스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자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혼란이랑 비교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도 되게 좋고 진짜 계속해서 상대의 공간으로 침투하고 그리고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경험 능력도 뛰어나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기존에 아스날에 있었던 스트라이커와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 오히려 비슷한 점을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카이 하버츠랑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둘 다 왼발을 잘 사용하는 공격수긴 하지만 요케레스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을 그러니까 오른발 주발이긴 하고 근데 왼발로 잘 쓰죠. 요케레스 같은 경우에도 이 카이랑은 조금 다르게 윙포워드 출신 스트라이커인 만큼 되게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을 자주 선호하는데 이 카이랑 반대로 좌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이 많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히트맵에서도 좌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스날과도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스날의 좌측 윙포워드가 지난 시즌에 되게 고립이 많이 됐었다라고 제가 많이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케레스가 이렇게 좌측면으로 빠졌을 때 이 좌측면 윙포워드가 안으로 들어온다면은 조금 더 득점 생산에 있어서 많은 기회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짧게 위치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요케레스의 찬스 크리에이팅명도 굉장히 잘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러면 더해서
만약에 요케레스가 왼쪽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간다면 네. 아스날의 윙포워드 스타일도 많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 왼쪽에 한정해선 뭐 사카는 그대로 있고. 뭐 그러면 좋겠죠. 네. 사실 지난 시즌에는 뭐 저희가 마르티넬리 얘기할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아스날이 왼쪽에서 되게 벌려서 윙어가 활약을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요케레스가 왼쪽 측면으로 많이 이제 침투를 한다고 치면은 아무래도 가운데 쪽을 왼쪽 윙포워드가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스피드가 빠르고 순간적으로 위치를 교환할 때 그 폭발력이 있는 선수를 데려오는 게 아스날 입장에선 좋을 것 같은데 그 프로필과 저는 맞는 게 마르티넬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른 글이나 이런 글에서도 언급을 했던 게 요케레스 말고 세슈코가 왔으면은 좌측 윙포드를 영입해야겠지만 이 요케레스가 온다면 저는 마르티넬리를 남겨도 맞아요. 뭐 크게 상관은 없지 않을까. 아스날이 굳이 팀그로를 손해 보면서까지 마르티넬리를 매각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요케레스가 영입 링크가 뜨고 있고 마르티넬리보다는 트로사르 방출 링크가 좀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스날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르티넬리 얘기할 때 또 저희가 언급해드린 게 마르티넬리가 중앙에서 좀 더 들어올 때 활약이 좋았다. 네. 이번 시즌은 좀 더 측면에 벌려서면서 안 좋아진 부분이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또 분석도 해드렸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마르티넬리도 위치가 조정되면은 뭐 잘할 수 있는 선수다. 뭐 그쵸.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요케레스가 온 게 아스날 팀적으로도 전술적으로 좀 변화가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있긴 하겠죠. 맞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진짜 저는 또 하나 기대가 되는 건 이 혼란과의 득점왕 대결. 사실 뭐 이게 득점왕을 바로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네. 저는 무조건 후보에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체급의 스트라이커가 온다면 저는 이게 되게 요케레스의 영입은 변수값이 적다고 생각을 해요. 세슈코에 비해서는 말이죠. 세슈코는 만약에 오면은 개인적으로 정말 예상하기에 변수가 많은 선수긴 하죠. 그러니까 20골이나 3골이나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근데 요케레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15골 정도 넣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요케레스가 뭐 당장 득점왕 경쟁에 뛰어들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뭐 큰 변수값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스날에게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맨시티도 딱 그 혼란이 오면서 챔스 박점을 우승도 찍었죠. 하고 네. 뭔가 이런 완성 딱 포인트를 찍은 느낌이었는데 아스날도 뭐 충분히 요케레스를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 정점을 찍는 역할로 활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지난 시즌에는 진짜 이런 앞에서 해결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큰 경기에서 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요케레스가 혹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아직까지 이정료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았고 뭐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뭐 아스날이 조금 이제 돈을 더 주고서라도 아마 데려오지 않을까. 그만큼 또 스트라이커가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영입은 될 것 같고 사실 조금 뒤로 간다면 그러니까 합류 시점을 뒤로 맞춘다면 아스날이 원하는 이적료를 받아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근데 아스날이 원하는 거는 그런 부분보다는 빨리 와서 시즌부터 빨리 와서 그냥 팀에 맞춰보는 게 조금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스날이 조금 더 돈을 내고서라도 요케레스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스포팅이 있었으니까 아직 리그에서는 우리가 활약을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런 재미있는 선수를 볼 수가 있다. 진짜 보는만 있는 선수거든 이 선수도. 그렇죠. 진짜 치고 들어가는 게 뭐 공을 달든 안 달든 진짜 파괴력이 있어가지고 힘이 있기 때문에 진짜 보는만 있는 선수라서 더 프리미어리그가 재밌어지는데 일조를 한 선수기 때문에 진짜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케레스 활약도 이제 기대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선수가 이제 마두에케인데요. 뭐 마두에케는 뭐 히어리거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이제 개인 합의만 됐다. 이렇게 로마도 보도에 따르면 나왔습니다. 이제 다만 이적료에 있어서는 첼시와 아스날 간의 이견이 좀 크다고 하네요. 네, 뭐 첼시는 사실 좀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어찌됐든 노니 마두에케라는 자원이 어리기도 하고 지나치게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래도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우리 잉글랜드 국적 선수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일정 이상의 금액을 안 내려고 하는 이유가 최근에 있는 호드리고 사가나 아니면은 좌측 윙포워드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마두에케는 별개의 자원이에요. 이 선수를 산다고 해서 좌측 윙포드를 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남겨놓는 거죠. 그렇죠. 그 이상은 쓰지 않되 이 마누에케에게 쓸 수 있는 돈만 최대한 지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양 팀의 구단에 있어서 좀 트러블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두에케에 대해 알아보면은 02년생 잉글랜드 윙어고요. 신기한 게 토트넘 유스 출신이에요.
이러면은 만약에 아스날이 네. 오게 되면은 네. 이 토트넘, 아스날, 첼시를 모두 경험하는 그러니까 런던 갈라스에 예. 이어서 네. 그래서 런던을 굉장히 사랑하는 네.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아주 최근까지 있었던 건 아니고 네. 토트넘에서 어렸을 때 있다가 PSV에 가서 이제 데뷔를 했었죠. 마두에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대항전에서 홈그라운으로 등록이 안 된다는 말이 네네.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되게 리스크가 되겠죠. 뭐 그렇죠. 에릭 다이어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약점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2018년부터 아마 아인토벤 소속이었으니까 그 홈그로운 아마 자격이 안 되지 않을까. 홈그로운이 네. 아마 3년 있어야 될 걸요. 그쵸. 예, 그래서 아마 그거에는 이제 토트넘 시절에 아마 충족을 못하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래서 그런 선수고 그래서 PSV 있다가 첼시에 합류가 된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7개의 득점과 3개의 도움으로 딱 10개의 공격 포인트 달성을 했었네요. 뭐 마두에케 같은 경우에는 많은 팬분들이 이미 보셨을 것 같은데 딱 그 터치라인 윙포워드에 네. 가까운 자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피지컬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상대 사이드백과 1대1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마두에케 제1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이 드리블 능력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스탯을 지금 이제 바꿔서 띄워드릴 건데 마두에케 이제 드리블 스탯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그림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주목해봐야 될 거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드리블, 앞으로 5m 이상 전진한 드리블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비율이 33%로 리그에서 2등입니다. 1등이 이제 도쿠라고 하는데 그만큼 전진 드리블에 능한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첼시에서 이 첼시에서 마두에케가 가지고 있는 롤 자체가 이 윙포워드가 가지고 있는 롤 자체가 굉장히 좀 고립돼 있지만 운반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두에케가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마두에케가 본인의 강점인 드리블에 있어서는 지난 시즌 보여준 게 굉장히 크다. 뭐 그리고 확실히 요 드리블로 앞으로 옮겨주는 이 행위 자체가 현대 축구에서 여러 가지 전술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윙어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전술적 소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떤 전술을 사용하든 모든 감독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뭐 그러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마두에케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확실히 좀 성장을 이룬 부분이 있는데 슈팅 특히 이 득점 부분에 있어서 뭐 볼륨도 늘어나기도 했고 뭐 그리고 뭐 퀄리티에 있어서도 뭐 늘어났다 이런 게 기사에 있었는데 한번 스탯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이랑 이번 시즌 좀 슈팅에 관해서 볼 텐데 일단은 뭐 득점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XG가 찬스를 잡은 부분도 늘어났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만 다만 스탯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볼륨은 늘었지만 퀄리티 자체가 늘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 득점 전환율이란 그러니까 받은 XG가 지난 시즌에 비해 비약적으로 상승한 거지 슈팅이 좋아져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긴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지표를 볼 때 오히려 득점보다는 XG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찌됐든 선수의 전체 커리어로 봤을 때 이 XG 값과 득점 값은 결국에는 거의 0과 0의 비례를 할 수밖에 없죠 이거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당장 지난 시즌에 뭐 XG 값보다 덜 넣었다 해서 뭐 이 선수의 결정력이 안 좋다라고 단언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뭐 큰 차이도 아니고 뭐 극단적으로 잭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죠. 뭐 XG에 비해서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넣었었죠. 많이 넣었던가 아니면 뭐 베르너 이런 뭐 잭슨 이런 자원들은 되게 특이 케이스잖아요. 이런 케이스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선수로 봤을 때는 대부분 0에 수렴하기 때문에 뭐 당장 지난 시즌에 슈팅을 못 기록했다 해서 이 선수의 결정력이 하자가 있다라고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득점 수가 한 7개, 10개 언저리 정도 나오면은 윙어로서는 뭐 충분한 득점 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XG라는 거는 뭐 당연히 이제 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XG를 잡는 것 자체도 실력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XG가 늘어나고 득점이 늘어나고 포인트가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시즌에는 발전했다라고 평가할 만한 여지가 좀 크게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은 이 7골을 넣었는데 7골 중에 해트트릭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그러니까 득점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높진 않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드리블에 비해서는 특장점까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스탯이 이제 패스에
관한 스탯인데 아무래도 뭐 마두에케가 드리블에 대해서 저희가 강점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패스 뭐 크로스를 막 킥이 좋아서 쫙 올려주거나 아니면 뭐 오른쪽에서 이강인처럼 뭐 킬러 패스를 찔러주거나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패스 방향 쭉 나오고 있는데 백패스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제 돌파를 해서 백패스를 주는 부분도 많고 뭐 그리고 확실히 앞으로 가는 이제 크로스보다는 이건 이제 방향성은 백패스만 표기를 한 겁니다만 확실히 이 백패스 비율에 있어서는 리그 평균보다도 많고 뭐 그리고 측면 돌파를 해서 컷백을 내주는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진 패스보다는 뭐 패스 비율이 좀 백 뒤로 가는 게 좀 많긴 하네요. 이게 저는 첼시의 전술 문제라고 보여요. 이거는 첼시가 지난 시즌에 계속해서 언급을 했지만 네. 터치라인 쪽에 윙포워드를 벌려놓고 이거를 도와주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뭐 파머가 지난 시즌에 우측면에서 좋은 네. 모습을 보였다면 파머가 이제 중앙으로 조금 더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이 마두에케가 좌측이든 우측이든 터치라인을 넓게 벌리고 네. 있을 그런 때 역할을 주로 했었죠. 네. 네, 그런 역할을 자주 했었는데 도와주는 움직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되게 고립이 되는 상황이 많았단 네.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의 백패스는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백패스 비율에 있어서는 이 첼시의 전술적 기조가 좀 크게 작용했다. 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스날에서도 뭐 이럴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얘기고. 네. 근데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니까 패스가 장점인 선수, 그러니까 특장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플레이메이킹이 장점인 선수는 아니죠. 그래서 이 선수는 결국 정리해 보자면 전형적인 윙어나 돌파해서 내주는 움직임, 딱 요거에 특화된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 확실히 이런 선수면 아스날에서는 쓸모가 많겠죠. 그렇죠. 특히 아스날에서 지금 영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카이 백업이라고 저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시즌에 또 첼시에서 빌려왔잖아요. 스털링은. 네. 근데 뭐 사실상 실망스러웠죠, 굉장히. 기량 미달이었기 때문에 뭐 스털링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네. 같고 이 마두에케가 오게 된다면 사카와 마르티넬리를 밀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밀어낼 수는 없더라도 결국에는 이 스쿼드 자원으로서 해줄 수 있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 후반전에 뭔가 교체 카드로 들어왔을 때 마두에케가 보여줄 수 있는 피지컬이나 스피드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스날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입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마두에케가 이 아이솔레이션 하는 장면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첼시에서는 혼자 잡아서 이 순간적으로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의 사이드백을 제쳐내라 라는 명령을 많이 받았던 마두에케였는데 저는 마두에케가 조금 더 피지컬적인 강점을 살리려면 좁은 공간에서 움직일 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스날에 오게 된다면 우측 윙포워드에 나왔을 때 좁은 공간에서 이 벤 화이트나 팀버나 웨데고르 같은 자원들과 풀어가는 장면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조금 더 살려낸다면 첼시보다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마두에케 포지션 얘기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결국 따로 이제 사카를 쓰고 왼쪽에 마두에케를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왼쪽 오른쪽 다 가능한 선수니까 뭔가 전천후 백업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근데 1번은 아마 사카의 백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어쨌든 뭐 이번 시즌도 오른쪽에서 주로 뛰었으니까. 네, 뭐 시즌 막판에야 좌측에서 많이 뛰었었는데 마두에케가 아무래도 사카의 백업이 1번이고 왜냐하면은 아스날이 사카의 백업을 거의 한 3-4시즌 동안 없었어요. 사카의 백업이. 그렇죠. 이렇다 할 백업이 없었고 결국에 지난 시즌에 누웠을 때 마르티넬리가 긴급으로 우측으로 빠질 정도로 되게 많이 사카가 갈렸었던 최근 시즌들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마두에케의 영입이 아스날이 노렸던 부분이었거든요.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경험이 있는 윙포워드를 데려오자. 뭐 그래서 링크가 떴던 게 뭐 은베모 같은 자원이라든지 고든 이런 자원들이 계속해서 링크가 있었는데 마두에케가 그 선택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마두에케는 뭐 이렇게 분석이 들어갔고 근데 다만 앞서 언급해드렸던 요케레스 같은 자원들에 비해서는 조금 가능성은 낮다. 아직은. 아마 이적료가 비쌀 거예요 마두에케가. 근데 과연 아스날이 이제 요케레스나 뭐 수비밴드 이런 자원들한테 돈을 이미 쓴 상황에서 얼마나 이 마두에케의 진심이고 얼마나 마두에케에 투자를 할지는 이거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스날이 가지고 있는 돈 자체는 많기 때문에 뭐 돈이 없어서 못 산다기보다는 이 좌측 윙포워드 특히 계속 얘기하지만 호드리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마두에케의 행방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만약 호드리고가 뭐 온다 그러면은 사실 마두에케까지 사기는 아니 그래도 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돈을 맞춰주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겠죠. 첼시가 원하는 뭐 첼시는 진짜 한 거의 1,000억 조금 밑에까지는 원할 것 같은데. 근데 아스날은 아마 해봤자 한 3천만 파운드에서 한 4천만 파운드 정도를 원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갭이 지금 있는 거죠. 네, 뭐 근데 첼시 입장에서도 최근에 근데 팔긴 마두에케를 팔아야 돼 누군가를. 팔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워켓식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첼시에서. 뭐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지금 많아요 윙어가. 그쵸. 첼시가 영입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뭐 첼시는 남긴다면 남길 수 있는 그리고 숫자긴 한데 아마 그 PSR인가 그 방출 규정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팔긴 해야 될 거예요. 여기도. 뭐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첼시가 팔고 싶어 네. 하는 부분이 조금이나마 있기 때문에 이 맞춰줄 수 있다면 아스날 입장에서도 충분히 영입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마두에케도 아스날에 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아스날이 뭐 수비 미드 오피셜 떴고 요케레스랑 뭐 마두에케까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서 이제 호드리구까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확실히 적극적이긴 해요 이번 시즌. 그렇죠. 이번 시즌만큼은 이 공격진에 특히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아스날이 공격진에 돈 쓴 것보다 이 골키퍼에 돈 쓴 게 더 많습니다. 아르테타가 네. 오고 나서 네.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이제는 방점을 찍을 때가 왔다라고 보드진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시즌에도 아스날이 계속 이제 공격수가 아쉽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네. 수비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1등이었는데 공격적으로 부족해서 이 1등에 실패한 거잖아요 결국.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요케레스라든가 뭐 아니면 마두에케라든가 뭐 이런 공격적인 선수들이 보완이 되고 그럼 수비 맨디도 사실 공격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스날의 공격력이 다음 시즌에 얼마나 또 올라갈지 네. 뭐 그런 부분을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진짜 다음 시즌에는 우승 못하면 실패다 이런 얘기가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뭐라도 하나 들어야죠. 네. 그러니까 FA컵, 리그컵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네, 뭐 프리미어리그나 챔피언스리그나 네. 둘 중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다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큰 메이저 타이틀이 없으면 아마 아스날의 다음 시즌 실패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르테타 감독의 자리도 조금은 위험해지지 않을까. 저는 근데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무조건 도전해야죠 보여져요. 이거는. 네. 이렇게까지 영입이 잘 됐는데. 리버풀이 워낙 강력하긴 하지만 뭐 맨시티가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 보여준 게 다는 아니겠지만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고려한다면 아스날에게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팀이고 해야 되는 팀이고. 네. 그래서 진짜 다음 시즌은 좀 아스날이 굉장히 좀 투자가 됐기 때문에 좀 높은 기준에서 평가를 받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 평가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적설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니코 윌리엄스 얘기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뭐 잠깐 지나가는 식으로 언급은 많이 드렸는데 그때도 저희가 바르샤 가겠지 이런 식으로 쉽게 좀 언급한 거 넘어갔던 것 같은데 최근에 갑자기 재계약 발표가 됐습니다. 빌바오와. 뭐 사실 니코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있기 전에도 뭐 바이언이나 아스날이나 되게 넘버원 타겟으로 꼽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번 이적 시장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사실 바르셀로나와 개인 합의가 완료된 이후에는 뭐 거의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들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7월 4일에 무려 2035년까지 10년 재계약 발표가 됐고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종신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축구 선수로서는. 그래서 이제 바르샤 어쨌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그래서 갑자기 어쨌든 이적료는 사실 바이아웃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더 놀랍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지금 문제에 있어서 빌바오와 약간의 트러블이 있긴 했어요. 일시불이냐 뭐 나눠내냐. 뭐 조금 돈 더 낼 테니까 일시불 말고 나눠서 더 내자라고 했는데 빌바오는 뭐 너네 이거 낼 돈 없잖아 이러면서 1+1 1대1 룰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바르셀로나가 낼 돈이 있다니까 낼 돈만 있으면은 니코 윌리엄스를 그냥 라리가 측에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부분과 관계없이 니코 윌리엄스가 빌바오에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제 셀러리캡 문제 그리고 등록 문제가 좀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제 어쨌든 바르셀로나 그런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제 셀러리캡 초과로 선수 등록 못 하고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이제 메시도 사실 떠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니코 윌리엄스 측에서 이제 등록이 혹시 안 되면은 FA로 풀어주는 뭐 그런 이제 조항을 원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협상이 잘 안 되면서 좀 틀어졌다고 합니다. 뭐 이야기에 따르면은 뭐 라포르타 회장이나 뭐 이런 보드진한테 니코 윌리엄스가 이 말한 대로 FA로 풀어달라. 만약에 자기가 등록이 안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니코가 많이 아쉬워했다. 그래서 빌바오와 재계약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정설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6,200만 유로 이렇게 영입한 선수를 FA로 풀어주는 거는 팀의 입장에서는 안 될 일이긴 하죠. 네. 안 될 일이긴 한데 근데 그거 감안해도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가 됐든 네. 이거는 니코 윌리엄스가 신뢰도를 네. 잃었다는 그렇죠, 부분이 좀 클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 조항을 원했다는 것 자체부터도 문제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 뭐 선수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선수 입장에서 선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조금 재정 상황. 그 재정 상황도 그렇고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실제 재정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의 상황이. 근데 그냥 그런 것과 별개, 실제로 어떤지와는 별개로 이미지가 바르셀로나 이미지가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당장 작년만 해도 다니 올모 등록하니 많이 네. 막 이런 이야기 네. 나왔었잖아요. 등록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니코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제한할 만한 이런 계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올모도 그렇죠. 사실 그 특별 조항 아니었으면은 안 됐죠. 안 될 뻔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니코 입장에서는 저는 언급했듯이 충분히 이거는 제한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바르셀로나는 이게 거의 공짜로 그냥 바로 네네. FA로 풀어달라는 데에 있어서 살짝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주저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뭐 그리고 특히 선수 입장에서는 리그 등록이 안 되면 이거는 거의 축구하지 말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이고 근데 다만 뭐 바르사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FA는 좀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어쨌든 둘이 협상이 잘 안 된 거고 그만큼 이제 바르셀로나에 대한 신뢰도가 선수들 사이에서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확실히 그러니까 이 계약은 계약이더라도 앞으로 계약 문제에 있어서도 확실히 이런 등록 문제나 본인들의 셀러리 문제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신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될 거거든 결국.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고주급의 좋은 선수들이 영입하려면.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이 니코 윌리엄스 재계약 오피셜 그 영상에 그 아틀레틱 클럽이 아틀레틱 윈이라고 올렸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윈을 W를 윌리엄스, I를 이냐키, N을 니코 해가지고 좀 갖다 붙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야 우리가 이겼어 뭔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형도 있고 팀에 잔류를 하게 됐고 빌바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재계약을 원했지만 뭐 원하고 원하는 게 당연하고 그다음에 선수 입장에서 보더라도 뭐 빌바오라는 팀이 최근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종신 계약을 하더라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그다음에 주급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되게 야말과 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바르셀로나에 갈 것처럼 보였는데 뭐 야말은 대표팀에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공은 공이고. 그래서 니코 윌리엄스는 계속해서 빌바오의 에이스로 이제 남을 수 있게 됐고 계속해서 뛰게 됐는데 뭐 빌바오 입장에서는 사실 선수 수급에 제한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선수는 길게 오랫동안 잡아두는 게 또 좋기 때문에 사실 빌바오 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쁜 소식이지 않을까. 그렇죠. 특히 언급해 주셨듯이 굉장히 그 선수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크게 제한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요새 많이 유해지긴 했지만요. 결국에는 되게 이런 니코 윌리엄스급의 자원은 사실상 못 데려오는 거의 가까운 외부 수급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런 선수의 퀄리티이기 때문에 빌바오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유럽 대항전에 나가려면 이런 선수는 꼭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코 윌리엄스는 잔류가 오피셜이 났고 그래서 10년 재계약에다가 뭐 바이아웃도 높였으니까 아마 다른 팀이 가기가 더 쉽지 않아졌을까. 물론 이제 못 낼 금액까지는 아니에요 바이아웃이. 한 1,500억 조금 이상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요 정도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좀 더 데려가기가 어려워졌다. 그렇죠. 기존에는 사실 누구든 거의 진짜 상위 클럽이면 누구든 낼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이제 조금 어려워졌으니까 뭐 진짜 종신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좀 더 장기간 빌바오에서 활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넘어가고 그리고 좀 얼마 전에 뜬 소식이긴 한데 하나 좀 흥미로워서 정리를 하고 갈 텐데 저희가 1부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테오 헤르난데스가 힐랄로 갈 수 있다고 히얼 위 고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히얼 위 고면 거의 이제 간다는 거죠. 그렇죠. 뭐 사실상 확정이 됐다는 건데 테오 헤르난데스가 지난 시즌에 밀란에서 최근에 보여줬던 폼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모습이 보이긴 했어요. 원래는 이제 뭐 시즌 이제 베스트 11 이런 거 뽑으면 이제 꼭 항상 세리에서는 테오가 그래도 후보로라도 주요 후보로 계속 이름을 언급해야 되는데 이번 시즌에는 거의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이 선수가 특히 좀 신체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좀 이 에이징 커브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사실 에이징 커브 얘기가 나오기엔 97년생이라 아직 그쵸, 네, 30살 그러니까 만 30이 안 됐어요 아직. 에이징 커브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지? 신체적인 하락 그냥 네. 전체적인 그런 우려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아릴랄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힐랄이 사실 해낭돌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뭐 떠나기 때문에 영입을 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근데 그냥 테오라는 수준의 선수가 프랑스 대표팀급 선수고 뭐 그리고 최근까 뭐 이번 시즌이 좀 아쉽다 하더라도 최근까지도 세리의 최고 수준의 풀백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힐랄로 간다니까 약간 어안이 좀 벙벙하긴 하네요. 저는 근데 뭐 사실 세리아에서 많이 영입을 했잖아요. 네. 뭐 밀린코비치 사비치 네, 그렇죠. 같은 네, 경우에도 네. 그렇고 굉장히 좀 수익급의 자원들을 많이 데려왔던 우리 아릴랄이기 후백 때문에 네베스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영입이기도 했고 그렇죠. 젊은 자원이었으니까. 특히 그리고 최근에 클럽 월드컵에서 보여준 이런 여정이 이 테오 에르난데스에게 있어서 이 확신을 좀 주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증명을 하는 자리였다 힐랄 네. 입장에선. 그래서 이 팀에 가도 어차피 경쟁력 있는 축구를 할 수 있겠다. 뭐 아예 커리어가 단절되는 것이 그렇죠. 아닌 우리도 꾸준히 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다라는 거를 이번 클럽 월드컵을 통해 또 증명을 했던 아릴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갈 수 있을 만한 영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캐리 클럽과 또 이번에 광주처럼 맞대결을 펼칠 수도 있다. 그래서 테오 에르난데스 그럼 왼쪽에 아, 테오고 네. 오른쪽에 칸셀루입니다. 네. 이거는 진짜 유럽에서도 뭐 우리가 계속 힐랄 얘기하면서 말을 하지만 유럽에서도 진짜 경쟁력 있는. 사실 네. 테오하고 오른쪽에 칸셀루면은 이거보다 나은 사이드백 듀오는 거의 세 손가락 안에 그렇죠. 꼽을 네. 것 같거든요. 지금 기준에서 놓고 봐도 찾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뭐 파리 정도? 네. 네. 파리 아니면 옛날에 뭐 로버트슨 아놀드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양쪽이 다 센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한쪽이 잘하는 경우는 많은데 이렇게 다 양쪽이 센 경우는 흔치 않고 그러면 이제 힐랄의 전력이 더 강해지겠다.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테오가 아마 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그럴 네. 것 같아요. 테오가 끝이 아닐 겁니다. 네. 분명. 그리고 이제 공격수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미트로비치가 원래 있었지만 또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영입이 될 것 같고 아마 뭐 계속 이제 이적 시장이 지나가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조금 더 얘기가 힐랄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주인공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뭔가 이제 뛰어난 선수인데 뭔가 주급 많이 받는 이런 선수들을 처분하고 싶은 팀들이 있다면 뭔가 아릴랄이나 많이 기타 사우디 팀들한테 좀 더 주목을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진짜 여기가 그래도 그 월드컵 때까지는 돈을 계속 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우디 월드컵 이제 펼쳐질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우디 리그도 굉장히 이제 주목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주목 많이 하고 있지만 더 된다. 진짜 이거면은 테오급은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풀백에서 그래서 좀 더 주목이 돼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얘기는 이번 주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클럽 월드컵 결승 얘기와 함께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은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재밌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기대도 되고 그리고 금방 올라올지도. 네. 그리고 이제 금방 하면 또 이제 프리시즌 시작되고 또 이제 시즌이 바로 시작이네요. 얼마 안 남았죠. 한 달 반 남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대충 그 정도 네. 남았죠. 그래서 진짜 이 클럽 월드컵 때문인지 몰라도 되게 금방 가는. 비시즌이 좀 짧게 느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축구 팬들한테는 볼거리가 많아졌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저희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재밌는 축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